안녕하세요. 안용태 작가입니다. 자, 오늘도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미술 이야기 이 책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 오늘은 저번 주에는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그 다음에 신석기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예술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거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제가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림은 아니고 어떤 유물인데, 이라크의 우루 지역에서 발견된 작품이에요. 보시죠. 이름은 우르의 깃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스탠다드 오브 우르라고 부르죠.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수메르인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아주 오래된 작품 중에 하나예요. 크기가 되게 커 보이는데 되게 작아요. 가로가 50cm에 높이가 30cm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직사각형 형태인데 이 큰 면에 그려진 그림이 중요해요. 앞면과 뒷면이 있죠. 자, 먼저 앞면을 봅시다. 앞면 같은 경우는 보통 연회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3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제일 아래층을 봅시다. 자, 어떤 사람들이 줄 지어서 어딘가에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세하게 묘사는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림의 형태를 한번 잘 보세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린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정말 진짜처럼, 사진처럼 그렸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걸 어떻게 그렸냐면, 그냥 약간 제가 그린 그 졸라맨 같은 느낌이 좀 강하고, 이것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그림은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은 이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문명이 발전하게 된 이후에 나오는 그림들의 특징이에요. 자, 일단 먼저 이 그림들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등에 뭘 쥐고 있는 게 보이죠? 뭐겠어요? 아마도 곡식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렇죠?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 2층으로 가봅시다. 소도 보이고 양도 보이죠? 무슨 의미겠어요? 가축이 있었다. 그런 의미인 것이고, 더불어서 2층에 있는 사람들은 옷이 좀 더 괜찮게 표현되어 있죠. 옷이 훨씬 더 좋아요. 3층에 있는 사람들은 옷이 아예 없고요. 1층으로 가봅시다. 머리가 지붕을 뚫고 올라간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은 아마 지배자, 뭐 왕 이런 존재겠죠. 그리고 그 앞에 하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웬 무리에 일련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무언가를 마시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건 뭐겠어요? 아마 왕과 어떤 귀족 계층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요 세 개의 층, 이 연회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인간은 계급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별거 없죠. 다음 뒷면을 봅시다. 뒷면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전차가 하나 나오죠. 전차가 나오고 전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 뒤쪽에서 창을 들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2층에 보면은 이제 갑옷을 입고 있는 군인들이 보이고 2층 쪽 오른편에 보면은 노예들도 보이죠. 그리고 1층에 보면은 왕이 이끄는 이제 이 군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면은 보통 전쟁 장면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쟁을 하고 다녔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핵심은 농사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신석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오는 답은 크게 세 가지예요. 뭐 정착생활, 뭐 문명의 발달, 그리고 농사의 시작.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농사의 시작이에요. 자, 농사란 무엇인가? 인간은 농사를 왜 짓게 되었을까?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일단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뭐가 떠오릅니까? 뭐 잉여 생산물, 그로 인해서 뭐 계급이 생기고, 그쵸?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좀 더 우리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농사를 짓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행위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무언가 채집을 하러 간다거나 사냥을 하러 간다고 해봅시다. 일정한 노동력이 투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장 먹을 게 생길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토끼를 한 마리 잡아도 내가 힘을 써서 잡으면은 앞에 토끼 고기가 생긴다고요. 뭐 사과를 하나 따러 가면은 좀 힘들게 사과를 따면은 사과가 한 바구니 생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렵과 채집은 지금 당장에 투여한 노동력이 어떤 생산물을 곧바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지. 농사는요. 내가 오늘 밭에 가서 힘들게 일하면 당장 먹을 게 생깁니까? 안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걸 왜 하는 거지? 심지어 농사는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투여해야 하지만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큰 행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농사를 왜 지었을까? 여기 질문인 거지. 자, 왜 지었을 것 같아요? 답은 간단해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자신감. 어떤 자신감을 말하는 걸까?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에요. 농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 압니까? 미래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당장 내일 뭐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미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날이 추워지고 언제 날이 따뜻해지고 언제 날이 더워졌다가 다시 언제 쌀쌀해지다가 다시 추워지는지에 대한 이 1년 주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을 때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언제 갑자기 추워질지 뭘 근거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당장 오늘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갑자기 내일 추워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없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오로지 미래 하나만 바라보고 투여하는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은 1년을 단위로 하는 시간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24개의 절기로 나누게 되죠. 24절기 이렇게 해서 요 절기, 요 절기, 요 절기마다 날씨가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됨을 조금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농사 짓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지금 씨 뿌리면 좀 있으면 비 올 테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더워질 테고, 그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쌀쌀해질 때 그때 수확하고, 그러면 다시 겨울이 오고, 조금만 버티면 다시 따뜻해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루틴되고 있는 이거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해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생각해봐요. 미래를 본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은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고,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농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점점 더 추상화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정신이 그냥 고도로 추상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상화된 인간 정신은 예술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게 돼요. 다시 한번 더 우르의 깃발을 봅시다. 사람들을 묘사한 방식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얼굴은 옆모습을 보여주고 가슴은 정면을 여기다가 팔다리만 딱 붙여놓은 형태예요. 최대한 단순하게 그려놓은 게 우르의 깃발에 그려진 사람의 형상인 거예요. 저번 주에 했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해 보자면은 이 수메르인을 비롯해서 현대인들은 그걸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즉각적으로 알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지혜, 도식,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인간의 정신이 추상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어떤 대상을 그릴 때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사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한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예술 양식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기하학 양식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저번주에 말했잖아요. 이 졸라맨 그림을 문창 그려놓고 우리는 사람이라 부르는데 졸라맨 그리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게 점점 단순하다 보면 뒤에 가면은 사람인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기호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언어는 풍성해지게 되겠죠. 어느 순간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뭐 사랑, 뭐 정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인간의 언어는 더 추상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예술을 표현할 때 좀 더 추상적인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유물을 보시면은 자 어때요? 조각상인데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 뭐 옛날 과거 고대 문명이 그려놓은 이상한 그림들 같은 걸 보고 외계인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계인이 아니고 그냥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추상화시켜서 표현한 예술 작품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외계인은 무슨 외계인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거를 보고 기하학 양식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거칠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최초의 예술은 자연주의 양식, 구석기인이 했었죠. 그 다음에 신석기는 기하학 양식, 이렇게 양 극단을 이루는 거예요. 사이에 선을 하나 쫙 그어봅시다. 그 다음부터 인간이 보여주는 양식은요, 요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자연주의와 요만큼의 기하학, 요만큼의 기하학과 요만큼의 자연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예술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이해의 편의성을 위해서 요 도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은 문자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 인간의 언어는 점점 더 추상화되고 그렇게 해서 예술작품도 추상적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농사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농사의 시작은 꼭 또 다른 변화를 하나 불러오게 됩니다. 이 농사의 시작은 또 다른 변화를 하나 더 불러오게 돼요. 원시 종교의 시작을 가져오게 되죠.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장마가 오는 건 예측이 돼요. 그죠? 하지만 태풍이 오는 건 예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풍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비가 오는 건 알 수 있겠지만 비가 얼마큼 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벼락이 치는 것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웬만한 것들은 다 예측할 수 있는데 또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 자, 여기 고민의 시작인 거예요. 나 태풍이 왔다고 해봅시다. 왜 왔을까? 왜?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은 알 수가 없을 때 그때 인간의 선택은 뭐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뭐 그리스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노해서 태풍이 왔다. 뭐 이런 식의 논리. 번개가 막 칩니다. 왜 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 정신이,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직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스의 신 중에 제우스가 있는데 그 신이 화가 나서 번개를 때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 현상의 수만큼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만큼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종교는 다신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신교는 나중에 한참 뒤에 좀 더 논리적인 구성이 가능할 때, 그러니까 신 한 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최초는 뭐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의 숫자만큼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신교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신교의 의미는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좀 간략하게 얘기해보자면은, 성경 창세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압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로고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논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신이 있었다가 아니라 말씀이 있었다. 신의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풍이 오는 것과 번개가 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생각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원시 종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에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점점 더 추상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끝에서 기하양식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예술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좀 재미삼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따로 현장 강연을 찍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시간도 좀 짧고 좀 부담이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자, 이 책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